제가 대학이랑 기업에 다녀보고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지만 교회 와서 음악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처음이라 뭐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시간 안에 음악과 삶을 어찌 얘기하라는 말인지 참나. 제 음악 삶만 얘기해도 오늘 밤새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1시간 만에 뭐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여기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음악 참 잘 들었는데요. 음정 박자 정확하고 가사 정확하고 목소리 예쁘고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멘트를 하자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리드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기뻐 죽어야 됩니다. 표정만 보고도 우리가 가슴이 짠하게 눈물이 나와요. 노래를 아무리 훌륭하게 불러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개심치레한 눈이라든가 무표정하거나 때로는 삶의 고뇌를 다 짊어지는 사람들의 표정으로 노래를 하시면 아무리 음정박자 정확하고 목소리 예뻐도 근데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다 음대 나왔나 할 정도로 노래를 참 잘하고 목소리도 예쁜데 앞으로는 그 표정만 좀 더 밝게 하시면 듣는 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늘 청소년들이 타겟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어른도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음악을 좋아하시죠? 네. 교인들은 다 음악을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치고 노래 못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사모님 치고 노래 못하는 사모님 못 봤습니다. 저도 음악대학을 나왔지만 음악대학 친구들 90%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번 교회 그 가을축제 음악회를 진행할 때 제 생사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음악의 역사는 교회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음악과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도 음악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저 자료 쓸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입으로 떠들 텐데요. 그 여러분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을 아시죠? 왜 교향곡의 자, 음악 수업 들어갑니다. 왜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음악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중학교만 나왔으면 이거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든이 교향곡을 100곡이 넘게 작곡하다 보니까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하이든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음악 교과서에 음악의 아버지를 누가 하라고 그러죠? 네, 바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신고? 누구세요? 네.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면 바하와 핸델은 부부인가요? 절대 부부 아닙니다. 부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음악계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음악적 유산을 많이 남겨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제가 왜 이 하이든 얘기를 하자고 하면요. 하이든이 처음에 음악가가 되기 전에 처음에 음악 교육을 접한 곳이 교회였어요. 8살 때 이름을 못 외웁니다. 스테파노 성당. 오스트리아 스테파노 성당에 8살에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음악을 배우고 음악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17살 이제 변성기가 나오면서 그 성가대를 나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리의 악사로 전전하면서 참 불쌍한 그 삶을 살았는데 아무튼 그 지금의 우리 음악가들과 아주 그 고대 음악가들은 삶이 판이하게 180도 다릅니다.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돈 많아야 배우죠. 레슨비 너무 너무 비싸서 가난하면 도무지 이거 음악 배울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의 음악가들은 주로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무슨 레슨비 내고 레슨을 받으러 다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왔고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남긴 유산을 저희들 오늘의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도 그 8살 때 그 성당에 있는 성가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거리 악사로 고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음악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요, 생전에 우리 음악사를 다 뒤져봐도 이 사람처럼 악처를 만난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악처를 만나서 결혼 생활도 불행했지만 생전에 4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훌륭한 업적으로 지금 음악사에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 콘서바토리가 뭔지 아시나요? 콘서바토리, 제 발음 나쁜가? 콘서바토리는 이탈리아 콘서바토리오에서 유래했는데, 이 콘서바토리오는 보육원 또는 무슨 고아원 이런 뜻의 어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콘서바토리는 스쿨이에요. 지금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이죠. 칼리지는 단과대학이죠. 컨서바토리는 음악원, 미술원, 영상원 이런 전문적인 스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컨서바토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줄리어드 뭐 이런 다 컨서바토리예요. 유니버시티가 아닙니다. 컨서바토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어원이 고아원이었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음악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음악가들이 고아원이나 보육원 이런 데서 음악 교육을 받고 본인이 또 나중에 음악 교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비발디를 아시나요? 예, 사계로 유명하죠. 비발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계라고 들었는데, 이 비발디도 처음에 이 사람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생인데요. 피에타라는 여자들만 키우는 고아원이었대요. 거기서 교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장이 되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별명이 빨강머리 사제입니다. 우리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빨강머리 사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 별명이 붙었냐면, 이 사람이 15살에 석발을 하고서 수도사가 되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25살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대요. 사제 서품 받은 건 기독가 아닌가요, 목사님? 그런가요? 신부님, 예, 신부님이었나봐요. 근데 이분은 신부님으로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고, 음악가로 나중에 굉장히 존경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의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계도 그렇지만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전문가들이 막 평하기에는 스케일이 작고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 여자 고아원에서 가르치고 여성들을 상대로 음악을 작곡하고 여성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창작을 하다 보니까 곡들이 그렇게 부드럽고 곱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주로 교회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자기가 받은 음악 교육을 다시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가르침으로 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랬는데, 그 음악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거를 본받고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음악대학 교수들이 돈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자고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뭐 학교를 뛰쳐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쇼인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시향에 상임지휘자로 오신 정명훈 씨를 아시죠? 예, 정명훈 씨는 정말 한국이 나온 자랑스러운 지휘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지휘를 한다 그래요. 그 아들 이름이 정민이라고 하네요. 26살이라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친구도 굉장히 음악적인 자질이 있었고,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고 다른 공부도 하면서 음악을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 한국에 와서 2007년도에 처음 지휘봉을 잡았어요. 근데 처음 지휘봉을 잡은 게 어디냐? 부산 소년의 집이었어요.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에서 처음에는 연습 도우미였대요. 어리니까 지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 도우미였는데, 그때 이 친구가 부산에 가서 그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이끌고 자선음악회를 했는데, 그 자선음악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증축이 됐대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증축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고 보람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지휘 공부를 해서 정말 이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를 잘 끌어가겠다. 그 소년의 집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뭐 이렇게 전문적이겠어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데 자기가 헌신을 다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2월 11일 날 미국 카네기 홀 공연을 간대요.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네, 정말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맘모스 대형화되고 럭셔리 교회를 짓느라고 몇십억 몇백억을 출연해서 교회를 짓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또 교회가 굉장히 멋있는 콘서트홀을 짓는 것보다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 의욕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큰 대형 교회들이 그 많은 돈을 그런 럭셔리한 교회를 짓는데 투자하지 말고 옛날 성당이나 교회들처럼 보육원이나 컨서바토리 같은 것을 지어서 정말 학생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길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 참 이한교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이런 거 하지만 기꺼이 온 이유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방향이 좀 맞고, 그리고 또 음악사하고 또 흐름이 너무 잘 맞아요. 이거는 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음악가가 얘기 나온 김에 다시 또 한번 음악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악성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악성 베토벤도 똑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음악가가 됐는데, 음악가들 얘기를 하자면 또 밤새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훌륭한 음악가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뭐 음악가뿐만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음악가밖에 없어서 정말 이러지만 다른 예술, 뭐 미술이나 이런 다른 계통도 굉장히 그런 훌륭하신 과거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성 베토벤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그 사람들 죽을 때 그 죽는 걸 도와주는 전공도 있다 그래요. 한국도 있죠, 요새. 호스피스 말고 뭐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클래스에서 여러분 지금 옛날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폐결핵에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있습니다. 그래갖고 애를 낳았는데 4명이나 애들이 태어났는데 장남은 매독균에 걸려갖고 장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폐결핵에 걸리고, 그 다음에가 또 매독에 걸려서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4번째 태어난 애는 결국 죽었어요. 일찍. 근데 이 엄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교수가 물었답니다. 그때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낙태해야죠. 그 부모 진짜 파렴치하네요. 애 4명을 그 고생을 시키고 또 임신을 하다니 파렴치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교수가, 여러분 지금 막 악성 베토벤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 되는 거죠. 베토벤도 결국은 그 매독균에 의해서 귀머거리가 됐어요. 음악가한테 청각장애는요, 음악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안 듣고 창작할 수 없고, 안 듣고 연주할 수 없고, 안 듣고 내 음악을 연주하는 남의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얼마나 저기 하면 악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을까요? 그 베토벤에 태어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참 뻔뻔하긴 해요. 정말 매독에 걸린 아버지 술주정뱅이에다가 돈도 안 벌어오고, 어머니는 결국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넌 재능이 없다, 작곡하지 마라, 정말 재능이 없다, 음악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음악적인 열정을 잠재울 수 없어서 독학하다시피 해서 아까 얘기한 하이든한테도 배우고 모차르트한테도 배우고, 그러면서 음악 공부를 해서 그런 주옥 같은 걸작들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아시는지요? 토스카니니는 잘 모르시나요? 베토벤은 아는데 토스카니니는 모르시죠? 근데 토스카니니가 굉장히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이 토스카니니는 뭐로 유명하냐면, 아무리 복잡한 그 오케스트라 스코어를 내놔도 금방 쫙 읽고 연주를 한다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 음악적인 용어로 이 사람은 초견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초견이 뛰어난 거 아시죠? 피아노 악보 처음 보고 치는 사람은 초견이 뛰어나다 그래요. 연습 안 해보고. 그러니까 토스카니니도 그 복잡한 오케스트라 스코어라 총보를 다 놓고도 한번 쫙 보고 나면
지휘를 한대요. 이 사람이 초견이 뛰어나서 타고난 초견 때문에 아니면 천재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시력이 너무 나빴대요. 너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서 집에 갖고 가서 돋보기로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그 다음에 잘 보이는 척 쫙 주의한 거예요. 생쇼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이 사람은 남보다 악보를 10배로 빨리 외우는 게 몸에 터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시력, 악한 근시를 감추기 위해서 남들이 안 볼 때 악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외우고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자들이 다 악보를 펴놓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다 외워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천재다. 초견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사실은 초견이 뛰어난 게 아니고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몇 분의 음악가들을 소개를 했는데 음악가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단점이 있어요. 약점을 기회로 삼고 복으로 삶아서 성공한 겁니다. 이건 너무 이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참 지겨워하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단점과 약점을 복으로 알고 그거를 승화시킨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합니다. 또 제가 음악가들만 얘기해서 지겨우시겠죠?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아시나요? 안데르센 동화 안 읽어보고 잘하는 사람 없죠. 안데르센도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대요. 초등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동화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 또한 알코올 중독자라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고 아이를 그렇게 팼대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그 가난한 중에서 다락방에 누워서 매일 밤마다 행복한 꿈을 꾸는 거예요. 행복한 꿈이라는 게 이게 자기 암시인 것 같은데 다락방에 누워서 난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자기 암시겠죠?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나한테는 축복이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동화작가로 유명했을 때 기자한테 그랬답니다. 인터뷰할 때.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못났다 못생겼다는 그런 구박을 받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도 쓸 수 있었다. 이게 말이 쉽죠? 진짜 그 가능하겠어요? 아빠가 집에 술 먹고 와서 주정 부리고 패는데 혼자 다락방에 넣어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요, 제가 시간상 너무나 짧게 조금 얘기했지만 음악가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음악가들이요. 딱 한 사람, 맨델스존 혹시 아시나요? 맨델스존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고 편탄하게 살아왔지 맨델스존을 제외한 모든 음악가가 정말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음악가가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한교회 음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베르트는 굶어서 죽었습니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지었는데 요즘 같은 현대 세상에는 저작권료를 받아도 한 달에 얼마를 받겠어요? 세상에 600곡이 넘으면요 그 저작료 갖고 부자 됩니다. 그런데 굶어 죽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그러니까 뭐 음악과 이거 들으러 오신 분은 저는 음악을 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학생들은 음악이 좋아서 내가 이 다음에 음악을 베이스로 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고 제가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음악가도 아니고 뭐 줄소가 불분명합니다만 왜 음악을 주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베이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악만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음악회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하고 박수 받을 때 저는 웁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연습시킨 연주자들이 내가 시킨 연습곡과 내가 붙인 테마를 갖고 음악회를 해서 청중들한테 박수 받으면 저는 웁니다.
저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위대한 곡을 창작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읍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떠난 삶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음악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지만 오늘처럼 말로 떠들어서라도 여러분들 심금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떠들고 감으로 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음악에 도전해보겠다는 청년인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딸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간증을 해서 일본 선교 따라가서 간증을 해가지고 1000명을 울리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녀 앞으로 이 길로 나가자.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울릴 수만 있다면. 근데 다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위대한 연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 베토벤은 이미 돌아가시고 너무나 작곡가로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제가 연주자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정말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라장도 아니고 장한나도 아니고 정경화도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시겠죠. 윌레스 하틀리.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어요? 그 타이타닉 보면 배에서 이르는 장면만 기억하죠. 네? 예쁜 배우가 폼 잡고 이것만 기억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때 배 위에서 연주했던 사람 기억하세요? 8명의 악사가 연주했죠? 무슨 곡을 연주했죠? 제가 오늘 상품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4주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 오톰, 가을 이렇게 2곡을 연주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거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이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에? 뱃속에서 연애하고 이거 한 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주하는 거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8명의 그 악사들은 안 죽었을까요? 배가 계속 가라앉고 있으면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질려 있겠죠. 그 공포에 질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1초, 2초, 2초 계속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온을 주자. 우리가 평안을 주자 하고 연주를 한 이 8명 중에 리더가 윌레스 하틀리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고 세계적인 연주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항상 여객기에 타서 연주하는 악단이에요. 이 사람이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타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요. 마리아 로빈슨하고 약혼을 했대요. 타기 직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배에 처녀항에 내가 타고 싶다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탔답니다. 그 직전에 약혼 또 왜 했대?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배에 왜 탔을까? 우리가 이 순간에 내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그 8명, 자기를 제외한 7명을 설득해서 우리 도망가지 말자. 여기서 연주하자. 그래서 정말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연주했어요. 4주를 가까이로 수십 번을 했겠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1년 후에 호주 브로큰힐에 이 악사들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졌대요. 그때 이 4주를 가까이 그 탑에 악보가 새겨졌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윌레스 하틀리를 참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다. 나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이름도 모른답니다. 이름도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단지 8명의 리더인 이 사람만 전해졌어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봉사하자고 말하잖아요. 입버릇처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순간 목숨을 내걸고 봉사한 사람. 나머지 7명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웃음이 나오죠.
나도 죽어가는데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가슴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연주하자 그래서 4줄 가까이를 수십 번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 8명의 악사보다 더 훌륭한 음악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내가 배운 음악이라는 거, 내가 가진 재능을 갖고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앞에 나가서 기타는 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아까 잘하더만, 노래도 잘하더만. 타이타닉에 만약에 자기가 탔을 때 나머지 여기서 그 승객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보다도 이 사람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만약에 정경화나 사라장인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약혼자가 바로 약혼자도 무태 가면 육지에 가면 약혼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간 이 8명의 악사 얘기를 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는 순간까지 평온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열심히 일한 인생에는 평온한 죽음이 찾아온다. 이것도 굉장히 그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말이지만 이 타이타닉 우리가 영화를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를 내가 직접 그 타이타닉 호에 탔다고 생각하면요. 이 타이타닉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IT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냐 라는 명제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죠. 거기서는. 그 사람들 정말 이거 물을 생수 한 통 얻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싸워가면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남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죽게끔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지 말고 내가 이 가진 재능과 이 배운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정말 내가 고급 교육시설에서 유학까지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레슨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내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음악의 열정과 끓어오르는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하세요. 저도 사실은 교회 반주부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슬슬 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 어머니는 음악에 대한 허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화를 보다가 콘트라베이스에 반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꼭 반드시 음악을 시키라는 단순한 이 허영을 가지고 예,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언니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바이올린을 어머니 때문에 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했습니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피아노를 어머니 때문에 했습니다. 제 동생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바이올린을 어머니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그 허영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친척들 결혼식마다 불려다녔어요. 그 결혼식 오브리에도 저희는 재능을 나타냈죠. 근데 저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이 짧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진도도 빠르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허영은 날로 커져서 제가 무슨 피아노 서혜경 정도 될 줄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끝까지 윤혜경이었죠. 언니는 너무나 순한 성격인 관계로 어머니의 그 허영을 거부하지 못하고 힘들게 서울로 유학을 와서 네, 음악대학을 결국 갔지만 저는 언니 덕분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국민학교까지만 마치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 나는 피아노에 재능도 없고 나는 절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고 언니처럼 저 고생하면서 음악대학 가기 싫다. 왜냐? 콩쿨만 나가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허영을 못 버리고 음악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언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서희경처럼 될 수 없으니까 음악대학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는 음악대학을 갔지만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이라고. 맨날 음악만 듣고 맨날 교회에서 찬송가만 치니까 내 손이 저절로 음악화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음악을 학문을 하는 전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 선생님이 너 그러면은 음악이 그렇게 이 악기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가 음악을 학문으로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아예 음악 공부를 안 하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음악대학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손도 굳고 머리도 굳고 목소리도 굳고 다 묻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엄마 소원이라도 한번 들을까? 그러고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론 전공 1회 졸업생이 됐어요. 다행히도 그 과는 음악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라 이런 그 악기 테스트 없이 학교 성적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예비고사였는데 지금 수능인가요? 수능 성적만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음악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글쓰기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음악보다는 글 쓰는 게 더 좋아요. 여자들은 전화로 수다 떨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글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이메일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딸에게도 이메일로 소통하지 별로 전화 안 해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음악대학을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일기를 썼습니다. 음악대학생만이 느낄 수 있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원고 청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유일한 음악 잡지였던 월간음악에 글을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앞 해가지고 건방지게 글을 보냈어요. 누가 보내라 했나?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원고를 써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전부 핸드라이팅으로 원고지에 써서 보냈는데 한 10번쯤 보냈나? 하고 연락이 왔어요. 좀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니 먹고 할 줄 알았어요. 도대체 니 뭔데 청탁하지도 않은 원고 자꾸 보내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편집장이 와, 넌 글이 좋나?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쓰지 말고 좀 테마를 갖고 써라. 그래서 그때 어떤 테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테마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난생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제 이름과 사진과 글이 실렸어요. 그 잡지 20권 샀습니다. 그래서 친척 친구 다 나눠줬는데 20권 갖고 좀 부족하긴 하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아무도 저에게 원고 청탁하지 않고 아무도 인터뷰 다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괜히 선생님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선생님 어때요? 이러고. 그런 저의 그 방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본 선생님이 저의 음악학과는 다 유학을 가서 지금 다 제 동창들은 교수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학자 스타일이 아닌 걸 또 주제 파악을 빨리 해서 학자 스타일이 아닌 걸 알고 제가 선생님께 저는 졸업과정시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을 지켜보니 맨날 취재하러 뛰어다니고 원고 쓰고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월간 피아노 음악에 딱 데려다 나오시면서 니는 요거가 딱이다 하시면서 그냥 특채로 기자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월간 피아노 음악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 일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3년 만에 편집장이 됐어요. 초고속 승진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고민이 체질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이거 아니에요 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전 고민이 체질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주제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그때 알았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나는 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기자 생활이 재미있긴 하지만 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게 베스트일까? 내가 이 길로 계속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편집장 일이 지금 재미있지만 과연 내가 이 다음에 늙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려고 만나는 사람은 모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걸머쥐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해외 생활의 그 음악 시장을 아무리 저한테 설명해줘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서 잡지를 만들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36살에 유학을 갔어요.
36살에 토플 공부하느라고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36살에 미국으로, 그것도 이제 음악의 도시라고 뉴욕이라고 하길래 갔어요. 거기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음악회장 다니고 음악가들 만나러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지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음악 잡지 편집장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음악 잡지 17년 만드는 동안요, 저 음악 기자 200명쯤 뽑아봤어요. 왜 그렇게 많이 뽑아봤을까요? 정말 맨날 면접하다가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음악 잡지 기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90%가 음악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요, 잡지 마감 한 번 끝나면 픽픽 쓰러져요. 저만 멀쩡해요. 잡지 마감 끝나면 픽픽 쓰러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사표씁니다. 나 피아노 레슨해도 먹고 사는데 나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거 못하겠다. 제발 그러면 너 1년만 버텨줄래? 또 1년 버티면 안 돼. 너 제발 3년만 버티면 프로 돼. 나 3년 만에 편집장 됐잖아. 3년만 버텨봐. 이 바닥에서 3년만 버티면 프로 된다 해도 3년은 못 버텨요. 음악대학 출신들이 왕자 공주만 있어서 정말 잡지 마감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7년 잡지 만들면서 정말 기자 200명 뽑았어요. 기자들 뽑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입 공부 시켜야 돼요. 옆에 앉혀놓고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 한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지금 제가 종이 하나 나눠주고 테스트하면요 100점 안 나올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한글이 치면 틀렸다 삑 소리도 나오고 밑에 빨간 줄도 나오죠. 옛날에 원고지에서 직접 쓸 때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한글이 자주 바뀌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난 한글을 바꾼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있습니다 해서 있습니다 되고 소리 나는 대로 해라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한글을 갖고 저는 잡지를 만들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문교부 편수관 자료를 보면서 한글을 익혀야 돼요. 바뀌어지는 한글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문교부가 아니죠. 그 당시에 문교부에서 늘 한글 맞춤법 자료가 개정판이 나오면 그때마다 개정판을 사서 익히고 기자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17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또 과연 내 삶일까? 이게 종착역일까? 난 잡지 만들다가 맨날 마감에 싸우다가 죽을까? 또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편집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사는 음악 사업까지 다 맡아서 하는 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승진도 안 반가워요. 집에 가서 애를 돌봐야 되는데 애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음악회 사업을 하고 음악 캠프를 하고 음악 콩쿠르를 하고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7년간의 잡지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그 뮤직필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뮤직필은 음악가들을 매니징하고 그 음악가들을 데리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생기는 음악회 현장 에피소드를 또 얘기하자면 또 밤새야 돼요. 그런데 음악회를 하면서 정말 재미난 일은요. 딱 두 부류예요. 음악가도. 아까 얘기한 제가 앞에서 쭉 소개한 음악가들처럼 정말 내가 이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음악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음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정말 선택받은 소수인데 내가 이 선택받은 은혜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해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변신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클래식 음악 계속 하면 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있어서 굶지는 않겠지만 클래식 사업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클래식 사업은 내 전공을 살려서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을 데리고 내가 케어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음악 시장에서 발전시키고 우리 음악 시장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사명을 생각한다면 해야겠지만 윤혜경 죽어도 음악 시장 끄떡도 안 하거든요.
윤혜경이 없어도 음악 시장은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의 맹점이 뭐냐면요.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한테 한국 시장은 황금어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럽의 5배, 10배의 개런티를 주거든요. 조수미 제 친구입니다. 친구 욕을 잠깐 해서 미안합니다만 조수미가 유럽에서 얼마를 받는지 저는 압니다. 한국에서는 1억을 넘게 받아요. 저는 친구이면서 한 번도 초청해보지 못했어요. 전 너무 구멍가게예요. 그 친구를 초청하려면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초청을 하거나 예술은당이나 대중문화회관처럼 시 예산을 갖고 있는 큰 공연장만이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와요. 자기 음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명, 음향 다 데리고 와요. 그 패키지로 오기 때문에 억대를 줘야만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는 제외 한국인들 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1000불 받으면 한국에서 10,000불 받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10,000불씩 주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외국 연주자들이 한국을 황금시장으로 알아요. 이번에 10,000불 주고 왔어요. 근데 자기 눈에 객석이 다 찼어. 그 다음에 부를 때는 20,000불로 뜁니다. 20,000불을 불렀을 때 주지 말아야 건강한 음악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20,000불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불러서 장사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체코, 헝가리, 러시아 이런 가난한 데 가가지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도 우리나라 청중들은 한국보다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들도 한국 오케스트라 후원 안 하면서 그 사람도 후원합니다. 협찬금 팍팍 내놓는 이유는 그럼 외국 오케스트라에 협찬해야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기업에 강의를 가면 핏대 올려요. 제발 기업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 음악가들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헝가리, 체코, 폴란드 무슨 이상한 소피아? 우크라이나? 듣도 보도 못한 음악가들이 와서 몇만 불씩 받아가요. 퍼스트 클래스 꺼내달라 그래요. 비행기도. 다리도 짧은 주제에 이코노미가 안 타요. 다리가 길면 비즈니스 안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려고 했는데 다리도 짧으면서 퍼스트 클래스 해달래요. 다 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1위 호텔에 재웁니다. 이게 무슨 외환낭비인지 모르겠어요. 이 썩어가는 음악 시장을 보면서 나는 절대 살아남아서 내가 이 건강하게 바꿔야지 했는데 제 힘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기부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정말 이 바꾸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래식 매니아들도 한국 음악가들의 음악회는 안 가요. 표 사기 아깝다고 그러고 초대권만 달래요. 줘도 안 와. 춥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와. 그러면서 외국 음악가는 10만원, 20만원 주면서 티켓 사서 가요.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하는 귀도 없으면서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하면서 그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브라보 이거 이태리어죠? 근데요 브라보는 남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태리어는 여자는 아를 붙여요. 디바 프리마돈나를 디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 성악가가 노래를 잘할 때는 브라바 해야 됩니다. 브라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잘했다. 복수를 써야죠. 브라비. 복수가 브라비래요. 제가 어느 국민회관에 가서 주부 클래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용기 있는 아줌마가 브라비! 브라비 했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당연히. 거기서 브라비! 브라바 하면 어떡해요. 그건 이태리에 가서야 통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내일 또 당장 바로 그냥 실습에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 한국음악회장에서 브라비 브라바 하면 다 쳐다보죠 당연히. 아무튼 그래서 외국 연주자들이 오면 무조건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뭐 브라보 별 다 하는데 우리나라 음악가들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세계 국제 콩쿠르 가서 1, 2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음악가들은 개런티 못 받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음악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몇만 불씩 줘가면서 음악회 하냐고요. 지금 이 강의 주제하고 자꾸 빗나갑니다.
여러분, 예술은요, 올림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은요, 1등, 2등 이렇게 경쟁을 하고 등수를 매기죠. 예술은 등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베토벤 음악과 모차르트 음악이 다르듯이 피카소하고 모네하고 누가 잘했다 1, 2등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술은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그 사람의 차이와 그 사람의 개성과 색깔 때문에 우리가 감상하고 즐기는 거예요. 똑같은 비발디 사계를 해도 한국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과 비발디가 태어난 이탈리아의 연주자들이 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무지치가 계속 한국에서 돈 벌어 가는데 진짜 연습 안 해요. 또 삼천포로 셉니다만 진짜 연습 안 하고 와요. 첼리스트 요요마 아시죠? 요요마 유럽에서 연주하는 거 보시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말로만 들었는데 유럽 청중들은 귀가 너무나 수준이 높으니까 유럽에 가면 연습하고 아주 진지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오면요 연습도 안 하고 와서 어찌나 폼을 잡고 하는지 눈을 감고 다 틀려가면서 브라도 브라보 난리가 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질초가 없으면 연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요요마가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른 연주자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연습해가는 거쳐가는 나라. 한국은 거쳐서 일본 가요. 일본 가기 전에 리허설 하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브라보 하면서 그냥 돈 다 줍니다. 여러분들 열광하시는 거 좋은데요. 열광할 수 있는 귀, 정말 그 사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1등, 2등 매길 수 없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담긴 이 사람의 색깔로 연주할 수 있는 그 연주에 감동받고 박수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타성, 이름만 보고 티켓을 사요. 맞죠? 이름만 보고 티켓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름만 보고 티켓을 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엔 리허설 하러 왔다가 일본 가는 연주자들한테도 우리는 호주머니 다 털어서 주는 이 관례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뛰어난 우리나라 연주자들, 스타는 아니지만 내면이 꽉 찬 사람, 성실해서 피토해가면서 연습하는 사람 무대 위에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새벽에 연습실 잡기 위해서, 요즘은 통금이 없지만 우리 있었죠? 새벽 4시 통금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총알같이 학교 가서 연습실 잡아서 연습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여지까지 살아있긴 해요. 물론 그때도 조수미처럼 옷 잘 차려입은, 네, 조수미 그만합시다. 그렇게 성실하게 연습하는 사람들. 정말 인생을 연습에 바치는 사람들이 저는 박수받고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은데 왜 그런 실력 없는 외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퍼주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요, 중요한 자리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서울음대 작곡과 학생이 나는 창작을 해서 먹고 살고 창작을 해서 이름을 날긴 틀렸다는 것을 미리 꼭 저달면서 주제 파악을 하고 대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행정고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행시에 붙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그걸 신문 읽고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요소요소에 중요한 자리에 음악 아는 사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이 음악 시장이 오늘날 이 모양이에요. 제가 남북음악교류재단을 5년 전에 만들면서 제가 통일부를 9번을 드나들었는데요. 남북음악교류재단을 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가는데 서류를 9번을 리젝당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통과한 서류하고 제가 처음 낸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죠? 뭐를 더 보완해 와야 됩니까? 대답도 안 하고 리셋 딱 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대 나왔지만 심하네요. So what? 뭐가 어쨌다고?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면 그 다음에 보충해 올게. 그런데 이 사람은 설명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갖고 간 서류하고 9번째 갖고 간 서류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9번째 통과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에요. 혹시 여기 공무원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음악의 역사가 시작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보육원, 고아원 같은 데서 돈 없지만 재능이 있는 친구들, 돈 없지만 가슴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 돈 없지만 음악 없이 살 수 없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고 교육받아서 음악가로 대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단지 허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머니들 말고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음악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준비해온 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저는 청소년들이 다 이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는 음악을 베이스로 한 직업이 거의 한 30가지가 돼요. 그 음악을 베이스로 한 직업 30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이드를 해주는데, 오늘의 자리는 그 가이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 자료를 그냥 못 씁니다만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빗나가서 너무 우리 음악계에 대해서 흥분을 했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받죠? 저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내로서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로서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푸시나요? 옛날에는 제가 직접 피아노로 찬송가 치면서 울었어요. 근데요, 요새 찬송가 안 듣습니다. 찬송가 들으면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될 것 같아서 찬송가 안 듣고요. 남편하고 싸우면 아무 말 없이 키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저는 차를 무척이나 사랑해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밀폐된 공간에 가서 제가 슬플 때 듣는 음악이 딱 3개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펑펑 울다가 보면 싸움 끝, 사회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방법으로 제가 클래식 음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CCM도 좋고 가스펠송, 찬송가 다 좋습니다. 회개하면서 듣고 싶은 사람 회개하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클래식을 혹시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안정이 필요하다, 내 평안을 찾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 내 평안을 찾고 싸움을 끝내고 화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몇 가지만 추천해드립니다. 저는요, 사실 애국가 들어도 울어요. 요새 김연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왜 올림픽 할 때 애국가만 나오면 꼭 내가 금메달 산 사람처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첫 번째는 애국가 듣고 제일 많이 울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것. 네이버 들어가서 여러분 무조건 브람스의 눈물 쳐보세요. 이건 브람스가 작곡한 현악 6중조곡인데요. 브람스의 눈물. 그 다음에 오픈바이어의 자크린의 눈물. 두 가지 다 이름이 눈물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오펜바의 자크린의 눈물은 첼로곡이에요. 이 눈물이라는 부제를 가진 브람스의 눈물과 자크린의 눈물, 이 곡도 좋고요. 그 다음에 파가니니의 모세 판타지, 모세 환상곡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첼로곡입니다. 왜 첼로곡이 그렇게 속성이 좋으냐면요, 이 저음이요 굉장히 심금 올려주고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비 올 때나 차 안에 딱 문장고 듣기에 딱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상하거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없게 맨날 회개만 해요. 그럴 때는 문 딱 잠그고 이 세 곡 틀어놓고 이 세 곡 다 들을 때까지 눈물 쫙쫙 빼고 나면 스트레스 다 풀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싸우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찬송가 듣고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가끔 클래식이 듣고 싶을 때는 이 세 곡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신 청소년들 중에서 내가 비록 음악가가 될 수 없지만 저처럼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을 베이스로 해서 음악과 관련된 길을 가고 싶다, 내 진로에 음악을 꼭 동행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은 제가 이메일 답해주느라고 손가락 부러집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멍석 깔아놓으면 질문 안 하고 꼭 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질문해요. 질문하세요 하세요도 안 하고요, 꼭 이메일로 해가지고 정말 사람 손가락 부러지게 만들어요.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음악과 관련된 거, 미술과 관련된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네. 음악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속 관련이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 질문 제일 싫어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하면요, 꼭 저 질문이 1번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뮤직 테라피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질문하세요. 그럼 1번 질문이 이 음악 치료에 대한 질문이 희한하죠? 아니, 왜 제가 교회 와서 이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뮤직 테라피. 이거 굉장히 저도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근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까 타이타닉에 승선한 그 악단들처럼 음악으로 영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처럼 더 생명력 있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뮤직 테라피를 공부하고 귀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숙명여대에서 음악 치료학 전공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가장 불균형한 게 이 뮤직 테라피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악을 임상적으로 음악 치료를 의사들이 용납을 안 해요. 외국에서는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무식한가 욕해요. 분명히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수술해야 될 부위를 음악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립정신병원이나 요 몇 군데에서 그 딱 한 명씩 치료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총 취업자가 총 몇 명? 전국에서 3명.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다 뭘 하고 살까요? 개인 음악 치료실을 열었는데 바로 문 닫대요.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학이 활성화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인식이 깨져야 돼요. 도대체 종합병원 원장 뭐 하냐고요. 왜 이거를 음악적, 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한 군데, 좋은 병원에서 한 군데서만 음악치료실이 들어오면 다른 병원도 앞다투어서 따라할 텐데 왜 안 하는지, 왜 정신병원만 쓴대? 하여튼 서울시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음악치료사가 거기는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치료를 전공하고 제가 치료와 관계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전문적인 조회가 있으면 저는 그걸 전공한 사람들과 같이 조인해서 치료하러 나서겠어요. 싸워서 한번 문 두들겨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멍석 깔아줘도 싸우면 뭘 싸워? 단결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산재있는데 음악가들은 뭉치질 못해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꺼! 제가 대학 가서 꼭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왜 경쟁하고 사냐? 경쟁하고 살아서 결국 죽어요. 요즘같이 정보 홍수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죽어요. 친구하고 정보 공유해야 취업합니다. 그런데 콩쿨 나가는 것도 과제고 아무도 안 가르쳐. 결국 신문에 날 건데도 안 가르쳐줘. 하루 일찍 연습하면 뭐가? 하루 일찍 연습하면 뭐가 달라져? 정말 이상해요. 단결이 안 돼요. 저는 이 음악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지금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 실업자로 놀아요. 그리고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레슨하고 살아요. 치료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문을 두들기면 저는 분명히 열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실업자로 살아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또 질문. 뮤직 테라피 전공하지 마세요.
지금 전공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숙대에서 계속 해마다 제 졸업생은 나와요. 전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떡하라고 뽑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얘기 좀 합시다. 아까 준비해 오셨다는 거. 아, 준비해온 게요. 글쎄, 저 음악과 직업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할 수 있나요? 네. 클릭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클릭.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그냥 클릭. 패스. 패스. 예. 방송국에만 해도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거는 다 음악 전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작가 있죠. 스크립트라고 하는 작가. 저 작가의 지금 방송부에 있는 작가 70%는 비전공자예요. 왜냐하면요. 음악 전공하지 않아도 글재주가 있는 사람은 금방 해요. 그래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저거는 9 to 6로 출근 안 해도 돼요. 프리랜서로 할 수 있어요. 진행자 꿈 깨세요. 얼굴이 받쳐줘야 됩니다. 기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잡지사 기자, 일간지 기자 뭐 다 할 수 있는데 방송국 기자 저것도 미모가 돼야 돼요. 아니면 목소리가 이뻐서 라디오를 가던가. 예, 이거는 다 그 9 to 6로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사실은요 하나하나마다 설명하면 참 재밌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면 정말 재밌는데 6시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일들도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음악적 소양이 있다거나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 효과 음악 있잖아요. 그거는 비전공자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문 들그덕 닫는 소리 뭐 바람 소리 진짜 뒤에서 사람이 했더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일일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전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개소돼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것이 다 문명화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아무튼 방송국 쪽에는 비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사실은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는 93.1 외에는 클래식 전문 프로는 없어요. 93.1은 하루 종일 클래식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단편적으로 이 클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음악 PD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음대생들이 영어 논문 상식 시험에서 떨어져서 PD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못 찾아 먹어. 이런 답답한 일이. 그래갖고 음악 전문 PD도 비전공자가 하고 있어요. 네, 참 기가 막혀서. 100명 시험 보면 99명은 음악당 나온 애들인데 나머지 1명이 PD 시험에 합격을 해요. 소위 말하는 언론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언론고시를 준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 예체능계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되니까 뭐 예체능계 갔는데 요즘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내가 해서 음악대학을 가야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남들이 하는 만큼 공부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악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예,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음악 시장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저같이 여기서 떠들지 말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음악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핏대 올려봐야 변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이런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음악 전공자가 나서서 정말 그 주장하고 설득하고 해야 우리 음악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 했다면 다 악기 아니면 노래 아니면 창작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음악계가 늘 외국 사람들한테 밀려나고 또 우리 밥그릇을 다 비전공자들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제 음악 기획사 나오기 시작하죠. 또
왜 음악 치료사를 그 외로 뺐겠어요? 왜 열외를 뺐겠냐고. 인제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열외를 뺐는데도 질문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음악 치료사 질문이 나와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렇게 음악을 베이스로 한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클릭해볼게요.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사운드 디자인 좋아하는 친구 옆에 있던데요. 사운드 디자인에서 아무리 멋진 소리 만들어봐. 내 인생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야 됩니다. 꼭 디자이너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주제 파악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손에 끌려서 어떤 엄마는 강의까지 따라가서 숙제해주더만. 어제 신문에 났죠, 목사님? 강의에 부모님이 따라왔다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로는 대부분 부모님이 정해주대요. 지금 우리 딸도 와 있지만, 쟤는요, 방목했습니다. 방목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하는 전공 전 몰라요, 뭐가 뭔지. 단지 한 가지, 음악하지 마라. 음악하면 죽는다. 음악하면 굶어 죽는다. 그것만 강조했지 저는 어떤 것도 가이드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도 모르면서도 가이드해요. 진짜 모르면서 야단까지 쳐. 방목하세요. 방목하는 게 나보다 훌륭하게 되거든, 다. 근데 부모님은 한풀이를 꼭 자식한테, 우리 엄마처럼. 자기가 음악 전공 못해서 못한 거지. 그렇게 한풀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잘 커요. 그리고 전 정말 우리 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 전 기도했습니다. 간증에서 1000명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 오른 1000명이 저한테 물어보면 전 하신 게 없는데요. 전 정말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기도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도요 잘 자라요. 괜히 가이드하지 마시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요 인생을 라이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하루 왼종일 오늘 오전에는 큰애 태우고 가고 오후에 둘째 태우고 가고 하루 종일 태우고 다녀. 인생이 라이드야. 엄마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 인생도 살아오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 더 사신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데 정말 그리고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의 가이드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부모한테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열정과 내 욕망을 설명할 필요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또 설명도 못해. 설명 못하고 반항만 해.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야. 부모는 모르면서 가이드하려고 자식을 설명하려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으세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어른들도 아직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전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니는 요가 딱이다 하고 아무리 안 쳐주셨지만 정말 내가 기자를 하는 게 내 꿈인가? 이게 베스트인가? 정말 제가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20대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고 부모하고 맞서 싸우지 말 것이며 부모님들 자식 위해서 그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기도 안 해봐놓고 안아주지 말자고요. 지금 딴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악에 한해서만은 가슴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악은 정말 가슴이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내 가슴이 시키는 거를 내 가슴이 움직이는 걸 부모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 음악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다.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가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음악을 베이스로 해서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 이 가슴을 설명을 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허영으로 하지 마세요. 멋진 드레스 입고 나오는 게 근사해 보여서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정말 박수 받는 게 너무 근사해 보여서 그걸로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재능을 썩히기가 아까울 때는 반드시 하지만 남을 따라하고 싶어서 흉내내지는 마셔요. 그리고 아까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내 노래를 듣는 이 성도들이 표정만 보고도 가슴 뭉클하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웃으면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질문도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과 우리나라 음악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